최 교수의 영문학 강의 17강. 오늘은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들과 함께 19세기 후반 등장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유미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소설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는 19세기 유럽의 모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19세기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의 생각에 엄청난 변혁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을 통한 소비생활의 변화가 철회되었고,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진 까닭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소장농들이 도시로 이전해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자본가들은 강력한 자본의 힘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였고, 이로 인해 이른바 슬럼가에 사는 도시 빈민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마르크스주의와 공산당 선언 등으로 20세기 초 러시아 볼셰빅 혁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양극 체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20세기 치열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발전했습니다. 과학에 있어서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기독교적 창조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종교적 갈등으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실증주의 철학은 오관에 의해 인지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실주의의 태동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주의의 가장 적합한 문학적 장르는 소설이었고, 출판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육의 확산, 중산층 및 노동자 계급 등 독자층의 확대 등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야기체로 풀어내는 소설이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 크게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최고의 소설가는 역시 찰스 디킨스였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데이빗 코퍼필드, 황폐한 집, 두 도시 이야기, 위대한 유산, 우리 모두의 친구 등 그의 작품들은 19세기 영국 사회의 초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덕과 위선, 광채와 비루함, 번영과 가난 등을 대비시켜 당대의 사회상을 모색하고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디킨스는 이전의 어떤 작가보다도 생전에 커다란 성공과 인기를 누린 작가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교육 수준,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 독자들을 매료시켰으며, 찰스 디킨스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칩니다. 물론 작가로서의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작품들은 동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코믹 작가의 면모를 보였으며 19세기 영국 문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시대의 양심을 대변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 소설가는 조지 엘리엇이었습니다. 여성 소설가였던 그녀는 메리 앤 에반스라는 본명 대신 남성 이름인 조지 엘리엇을 필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문단에서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담 비드, 플로스 강변의 물방앗간, 사일러스 마나, 미들마치, 다니엘 데론다 등의 작품을 발표하여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적인 미들마치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 지방에 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작중 인물들에 대한 심리 분석의 탁월함을 보여 현대 소설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이며 철학자이자 비평가였던 유부남 조지 헨리 루스와 행복했지만 불륜으로 의심받는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운영했던 일요일 오후의 살롱들은 빅토리아 시대 사교계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소설가들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브론테 자매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첫째 샬럿, 둘째 에밀리, 셋째 앤. 영문학의 역사에서 이렇듯 세 자매가 모두 작가로서 이름을 알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1846년 자비로 시집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세 자매 가운데 장녀였던 샬롯 브론테는 1847년 제인 에어를 출간합니다. 커러벨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이 소설은 1인칭 여성의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제인 에어는 출간되자마자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샬롯은 이어 셜리, 빌라트 등의 소설을 발표합니다. The Professor, 교수라는 작품은 그녀의 사후에 출판됩니다. 1847년 샬롯과 더불어 동생 에밀리의 폭풍의 언덕, 앤의 아그네스 그레이가 성공을 거두게 되자 모두 벨이라는 필명을 쓰는 세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결국 샬롯은 자신의 본명을 밝히고 런던 문단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에밀리와 앤은 1849년 30이 안 된 나이에 모두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이후 노년의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샬롯은 1854년 성직자였던 아서벨 니콜스와 결혼하지만 1855년 만성병으로 인해 임신한 상태로 세상을 떠납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편의 소설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1847년 그녀의 폭풍의 언덕이 언니인 샬럿의 제인 에어와 막내 여동생 앤의 아그네스 그레이와 함께 출간되었을 때 제인 에어의 엄청난 성공과는 달리 에밀리의 폭풍의 언덕은 그다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 작품이 너무 야만적이고 동물적이며 구성도 어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폭풍의 언덕은 영어로선 가장 뛰어난 소설로 평가받게 됩니다. 사실 에밀리는 브론테 세 자매 가운데 문학적으로 가장 재능 있는 작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른 죽음과 소심하고 고립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작품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폐결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동생 앤과 같은 해인 1849년 세상을 떠납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죽음의 순간이라는 자신의 시 끝부분에서 한 남자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지쳐 보였다. 죽음의 잠 아래 눌린 채 그의 안구는 이상하리만큼 황량했다. 눈물을 흘릴 때조차 흐려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을 흘리지도 변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지만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았으며 아직 휴식에 들지도 못했다. 그렇게 나는 그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힘없이 머리를 숙였다가 올렸다. 호흡도 한숨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작가는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마스 하디였습니다. 농촌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그렸던 그는 웨섹스라는 허구의 장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려던 생각을 접고 그는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 더버빌가의 테스 등 뛰어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하디의 작품들은 그의 철학적 관점, 즉 인간은 신을 상실한 우주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무관심할 뿐이라는 그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디는 칭찬과 비난 모두에 직면한 작가였습니다. 특히 섹스와 사회 계급에 대한 그의 적나라한 탐색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특히 무명의 주드라는 작품은 비난의 중심에 있었는데 근친상간과 어린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파격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소설을 떠나
자신의 생각을 보다 미묘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와 현대를 잇는 문학적 감수성의 교량 역할을 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은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실주의가 태동한 시기였습니다. 사실주의는 대체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실제의 세상을 충실히 묘사하고 주변의 사회에 대해 기술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이 되도록 노력한다. 사실주의는 낭만주의가 추구했던 역사적 주제, 이상화된 인간의 동기나 행위를 다루지 않고 당대의 삶을 세세히 묘사합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려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주의는 현실의 추하고 어두운 모습을 지나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싸구려 술집과 하수구 문학으로 불리기도 했고 비도덕적이며 방탕한 것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주의 문학은 광부, 공장노동자, 장녀, 범죄자 등과 같은 하층 계급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새로운 여성상을 창조했습니다. 입센의 인형의 집에 나오는 노라, 버나드 쇼우의 캔디다와 같이 독립과 자유를 꿈꾸는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한편 사실주의 문학은 지금 여기를 강조하여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갈등, 성과 인간관계 등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시국에서는 실제 소도구들이 사용되어 티컵 앤 소스 드라마, 즉 찻잔과 찻잔 받침 연극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죠. 윌리엄 로버트슨의 캐스트는 최초의 본격적인 사실주의 연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주의 문학에서는 일상에서 쓰는 분절되고 비문법적인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연주의는 종종 비관적 사실주의라고 불립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에밀 졸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자연주의 운동은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사실주의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주의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자연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과학적 방법론, 특히 유전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분석, 관찰, 실험, 검토하려 했던 것이죠. 마치 사실주의가 대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자연주의는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려 했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의 더 추하고 더러운 측면을 보다 세밀히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극단적 사실주의라 불리기도 합니다. 유미주의는 예술은 도덕적 실용적인 측면의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널리 퍼진 유미주의는 예술은 오로지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역설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미주의는 예술 지상주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예술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판단력 비판이라는 저서에서 예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자유로운 예술과 다른 목적, 특히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임금 예술을 구분함으로써 유미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19세기 프랑스의 시인 고티에는 예술 작품의 목적은 오직 그 형식적 완벽성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그 자체의 존재를 넘어선 그 어떤 목적도 없기 때문에 예술은 인류의 문화적 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미주의는 아름다움 자체를 숭배함으로써 그것을 수용하는 대중과 예술가를 분리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미주의 성향을 지닌 문학은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한 일반 대중에게는 지극히 난해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예술과의 고립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미주의는 20세기 초 모더니즘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와 W.H. 페이터, 미국의 에드가 앨런 포, 프랑스의 보들레르 등이
내용의 아름다움보다는 형식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유미주의의 대표적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